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흥미롭지만 비극적인 역사적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두운 비밀부터 으스스한 미스터리까지. 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은 불의, 질병, 그리고 잔인한 운명의 장난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모든 것과 더 많은 이야기들을 탐험해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는 20세기 초 미국 뉴저지로 떠납니다. 그레이스 프라이어는 1899년 3월 14일 뉴저지 오렌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다니엘 에드워드 프라이어는 노조 대표로 일했고 어머니는 그레이스 말튼 길버트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매우 대가족이었는데 그녀에게는 10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한 신문기사에서는 그녀가 은석바지로 자라지 않았고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도록 교육받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1917년 4월 4일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레이스의 두 오빠는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이에 그레이스는 가족과 전쟁 노력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불과 나흘 뒤 그녀는 고향인 뉴저지주 오렌지에 있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라듐 코퍼레이션에서 다이얼 도색공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US 라듐 코퍼레이션은 윌리엄 J. 해머가 1902년에 발명한 첨단 야광 페인트인 언다크를 대량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보병들은 밤에도 군용 다이얼과 손목 시계를 읽을 수 있게 되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페인트는 전등 스위치, 집 번호판, 인형 눈 등 다양한 가정용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US 라듐사는 그들의 페인트가 그렇게 미량으로는 전혀 해롭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일 수 있었지만 라듐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른 회사들과 달리 US 라듐사는 여성들을 기꺼이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도장 직원은 거의 대부분이 열대 소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정된 손놀림은 이 일에 완벽하게 어울렸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들의 임금은 일반 공장 일자리의 약 3배에 달했기 때문에 이 소녀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여성 노동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일은 가난한 노동자 소녀들에게 선망의 직업으로 불렸습니다. 좋은 임금만이 이 일의 매력적인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친구나 형제 자매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일했습니다. 한동안 그레이스는 여동생 애들레이드와 함께 일했지만 애들레이드는 매우 외향적이었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그들은 아주 작은 다이얼의 선 위에 언더크를 섬세하게 칠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많은 정밀함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레이스를 포함한 작업자들은 자신들이 배운 기술을 따랐습니다. 이 중 하나는 리포인팅이라 불렸습니다. 몇 번 붓질을 하고 나면 붓은 형태를 잃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붓끝을 날카롭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입술을 사용하라고 권장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붓을 입술 사이에 댈 때마다 맛도 없고 빛나는 페인트를 아주 조금씩 삼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몇몇 젊은 여성들은 그 페인트가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관리자들은 그것이 위험하지 않으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소량의 페인트를 섭취해도 생기는 유일한 부작용은 볼이 붉어진다는 것뿐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량의 라듐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라듐은 온갖 질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처럼 팔리기까지 했습니다. 재미로 많은 소녀들이 야광 페인트로 드레스, 손톱, 심지어 이까지 칠해서 밤에 빛나고 군중 속에서 돋보이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페인트가 내뿜는 밝은 빛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심지어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신호였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불쌍한 노동자들은 나중에 걸스트걸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과학계와 미국 라듐 회사가 이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정보와 작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환경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라듐 회사들이 소량의 라듐이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연구를 후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신문들은 라듐이 우리의 수명을 늘려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라듐 회사의 과학자들은 페인트를 다룰 때 납 스크린을 사용하고 집게를 사용하며 납 앞치마를 착용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완전히 방치되어 라듐 중독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수년간 일한 후에도 모든 것이 꽤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1922년 그레이스의 동료 중 한 명인 몰리 마지아는 병에 걸려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치통이 있었고 그 후 여러 개의 이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결국 걷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그녀에게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모든 치아와 턱뼈를 잃었고 치과 의사는 그것을 그냥 입에서 꺼냈습니다. 몰리의 몸은 라듐 중독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었고 1922년 9월 처음 치통이 시작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그녀는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다이얼 도색공들 중 처음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례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몰리가 사망한 직후 그레이스 역시 다른 많은 다이얼 도색공들처럼 심각한 뼈 관련 문제, 특히 턱에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다이얼 도색공들도 연이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죽음들은 US 라듐 회사 사업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한 그들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캠페인을 벌였고 이러한 미스터리한 질병과 죽음의 원인을 숨겼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의사들과 협력하여 사망 원인이 매독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의 명성이 훼손되었고 US 라듐사는 어떤 책임도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얼 도색 직종과 원인 불명의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기를 바라며 1924년에 그들은 하버드 생리학 교수 세실 드링커에게 공장 내 작업 환경을 조사하도록 의뢰했습니다. 드링커 교수의 조사 결과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는 라듐과 여성들의 원인 불명의 죽음 사이에 소문으로 돌던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사장은 분노했고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US 라듐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그는 새로운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고 그 연구들은 시계 판칠 작업과 원인 불명의 죽음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1925년 그레이스의 건강 문제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턱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통증을 느꼈고 척추가 눌려서 강철 척추 보조기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이러한 심각한 건강 문제가 그녀의 이전 직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매우 똑똑한 소녀였고 많은 동료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 후 그 잠재적인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명백한 증상들과 의사에게 들은 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프레더릭 플린이라는 전문가와 상담했습니다. 플린은 그녀의 상태가 이전 직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플린은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사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는 US 라듐에서 일하는 독성학자였습니다. 같은 해에 US 라듐의 첫 번째 남성 직원이 많은 라듐 걸스처럼 원인 불명의 이유로 사망했습니다. 마침내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드링커 박사의 원래 보고서는 묵살되었고 과학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라듐 걸스는 소량의 라듐이 안전하다는 널리 퍼진 믿음을 반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해리슨 마틀랜드라는 의사가 이 기이한 질병과 사망이 실제로 라듐자 중독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마침내 증명했습니다. 검사를 통해 그는 라듐이 인체 내에 있을 때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섭취된 라듐이 끊임없이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뼛속에 구멍이 생기고
노동자들은 내부에서부터 파괴되었습니다. 마틀랜드는 곧 이 중독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에 자신들이 빛나는 것을 발견한 유령 소녀들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레이스 프라이어는 이후 US 라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주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심각한 건강 위험이 더 잘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에서는 여전히 문자판 도장공들이 고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었지만 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수백 명의 소녀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라듐 산업이 막강했고 그들은 마틀랜드의 명백한 발견마저도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2년 동안 많은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끈기와 지성은 결국 레이먼드 벨이라는 젊은 변호사의 눈에 띄었고 그는 이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레이스와 4명의 다른 다이얼 도색공들을 대표하여 US 라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각자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레이스와 그녀의 동료들은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곧 국제적인 법정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고 느린 법원 시스템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28년 1월 그들은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이제 그레이스는 모든 치아를 잃었고 걷지도 못했으며 앉아있기 위해 허리 보조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자들은 여전히 그녀를 예쁘다고 묘사했습니다. 다른 라듐 소녀들도 비슷하거나 더 나쁜 상태였습니다. 2명은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다음 심리는 4월에 열렸지만 모든 라듐 소녀들은 너무 아파서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많은 증인들이 유럽으로 휴가를 떠난 관계로 사건을 9월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한 신문 편집장은 이것이 개탄스러운 정의의 왜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라듐 소녀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심리는 6월 초로 다시 잡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US 라듐사는 시간을 끌며 불법적인 절차를 계속 지연시키려고 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4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청문회 며칠 전 베리 씨는 법정 밖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절박했던 라듐 걸스는 마지못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선택권도 남은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각 여성은 $10,000를 받았고 모든 의료비와 법적 비용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는 자신의 주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녀가 계획했던 대로 그레이스는 라듐 중독과 라듐 산업 내의 착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33년 10월 27일 그레이스 프라이어는 뉴저지의 고향에서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뉴저지 라듐 걸스의 노력은 겉보기에는 패배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라듐 산업과 전국적인 노동권에 엄청난 영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저지 라듐 걸스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신문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읽은 시계 문자판 도장공 중 한 명은 일리노이 출신의 캐서린 울프 도노유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1930년대 중반 일리노이의 라듐 다이얼 회사에 맞서 자신의 법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라듐 회사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했으며 그곳에서의 근무와 라듐 관련 사망 사이의 연관성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 부검에까지 개입하는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라듐 다이얼에서의 근무 환경 때문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도 정의를 찾으려 했지만 대공황 시기에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외면당했습니다. 1938년 그녀의 사건은 마침내 법정에 갔고 캐서린이 임종을 앞둔 병상에서 증언을 한 덕분에 그녀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캐서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착취당한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캐서린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38년 7월 27일에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들은 생명을 구하는 규정들로 이어졌고 마침내 기업들은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레이스 프라이어, 캐서린 도너휴, 그리고 다른 라즘걸스의 용기, 결단력, 그리고 희생 덕분에 미국의 산업안전 기준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비슷한 운명에서 구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고스트걸스들은 뼈에 박힌 라듐 때문에 여전히 관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국으로 가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사격의 쌍둥이 자매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레이디 제클린 메리 알바 몬테규와 레이디 앨리스 엘리너 루이사 몬테그는 둘 다 1879년 11월 27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조지 몬테규 맨더빌 자작과 콘수엘로 몬테규 니스나가르의 둘째와 셋째 자녀였습니다. 쌍둥이 자매에게는 형 윌리엄이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맨체스터의 9대 공작이 됩니다. 쌍둥이 자매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가장 고귀한 귀족 가문 중 하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조지는 맨체스터의 7대 공작의 아들이었고 딸들이 겨우 10살이던 1890년에 결국 자신이 8대 공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역시 매우 유명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돈 안토니오 모데스토 이스나가르로 오랜 세대에 걸쳐 쿠바 섬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해온 부유한 쿠바인 가문 출신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에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제국이 붕괴하면서 그들은 사업과 정치적 관심을 미국으로 전환했습니다. 콘수엘로는 이후 흔히 달러 프린세스 또는 달러 상속녀라고 불리는 이들의 가장 초기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미국 사업가들의 딸들이 영국의 유력 귀족 가문의 아들들과 결혼하게 된 것이죠. 미국 가문은 영국 귀족들과의 인맥을 확보해 사회적 지위를 높였고 영국 귀족들은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공장, 백자, 그리고 귀족들이 오랜 세월 사치스럽게 살아온 탓에 빚에 시달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클린 메리와 앨리스 엘리너, 즉 가족들이 부르던 메이와 넬은 쿠박의 미국인 어머니와 영국 귀족 아버지의 정략 결혼에서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단순히 사회적이고 금전적인 거래였던 이 결혼은 메이와 넬이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메이와 넬의 어린 시절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귀족 자녀치고는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 그들은 몬테규 가문의 영국 소유지들 사이에서 살았으며 런던과 케임브리지셔의 킴볼펀 성에서 번갈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골 저택은 몬테규 가문의 본거지이자 성이었으며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왕 아라곤의 캐서린이 헨리 8세와 이혼한 후 마지막 세월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4살 때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할아버지인 7대 맨체스터 공작 이 자신의 아들과 가족을 아일랜드로 추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얼스터 남부 아마 카운티에 위치한 탄트리그의 성의 영지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런던에서 무분별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술, 도박, 그리고 다른 활동들로 인해 콘수엘로가 결혼할 때 가져온 600만 달러의 지참금 대부분을 순식간에 탕진해버렸습니다. 그가 몇 년 만에 써버린 이 돈은 오늘날로 치면 1억 7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몬테규와 같은 가문이 로마 가톨릭 아일랜드 인구를 대체한 외부의 지배자로 여겨지는 나라에서 두 소녀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불행한 결혼 생활, 그리고 그로 인해 어긋난 두 사람의 관계를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890년 쌍둥이 자매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은 완전히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부모님은 킴볼턴에서 맨체스터 공작과 공작 부인이라는 지위를 맡게 되면서 자매의 상황도 다시 한번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상하리만큼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공작과 공작 부인은 킴박 부인은 런던을 오가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어머니는 여러 자선 활동에 참여하셨으며
메이와 넬은 점점 더 간호사, 가정교사, 그리고 다른 가사 직원들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넬이 당시에는 소모병이라고 불렸던 오늘날 우리가 결핵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백색의 죽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 병은 서구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7세기 이후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연두를 대신해 그 시대의 암이 된 걸까요? 이 질병은 호흡기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폐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호흡기계가 붕괴되면서 근육과 신체가 소모되어 갑니다. 그래서 마치 몸이 서서히 소모되는 것처럼 보여 소모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넬이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조기 사망의 거의 25%가 결핵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며 폐에 활동성 결핵이 있는 사람이 기침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말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메이 역시 결핵을 앓고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녀는 언니에게서 결핵을 옮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결핵 진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넬과 메이는 점액이 섞인 피가 나오는 만성 기침, 발열, 야간 발한,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핵은 다른 장기도 감염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1894년 11월에 15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때쯤 그들은 거의 동시대인인 셰인 레슬리 경의 말을 빌리자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연약한 두 소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16번째 생일을 함께 축하하지 못했습니다. 1895년 3월 15일, 메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결핵 환자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결핵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녀의 사망 원인을 말라리아로 보고 있지만 이는 전혀 확실하지 않습니다. 메이가 말라리아로 사망했다고 의심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 가족이 당시 이탈리아에서 휴가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항공기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기후 환경을 정말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북유럽 사람들이 지중해로 여행을 가면 말라리아에 걸리는 일이 다소 흔했습니다. 그래서 메이가 말라리아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결핵이 더 가능성 높은 사망 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메이의 죽음은 안타깝게도 그녀의 어머니와 그녀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인 알바 스미스 벤더빌트 사이에 약간의 틈을 만들었습니다. 메이가 사망했을 당시 알바의 남편 윌리엄 벤더빌트는 몬테규 가족과 함께 지중해에 있었고 자신의 요트로 메이의 시신을 영국으로 운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알바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당시 콘수엘로의 비극에 더해졌습니다. 그때쯤 넬이 결핵을 앓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지만 메이의 죽음과 장례식 이후에도 그녀는 비교적 정상적인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1898년 겨울, 그녀는 19번째 생일 직전에 런던과 미국 양쪽에서 사교계에 데뷔했습니다. 그해 11월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후 신문들은 그녀를 지난 런던 시즌 사교계의 꽃들 가운데 가장 찬사를 받은 인물로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넬의 상류사회 진출과 젊은 여성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누리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뉴욕과 미국에서의 체류를 마친 후 그녀와 어머니는 수세기 동안 치유의 온천수로 유명했던 스위스의 생모리츠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1898년 말에 이곳에 도착했고 넬은 남은 생애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당시의 보도들은 그녀의 불운한 건강 상태와 그녀의 뛰어난 미모를 함께 언급하며 반짝이는 황갈색 머리카락과 삶에 대한 넘치는 기쁨을 주목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기 넬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봄과 여름 내내 넬의 어머니는 그녀를 돌보기 위해 수많은 의사들을 고용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은 넬에게 휴식을 권했고 건조한 기후에 머물며 영국의 습한 환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00년이 시작될 무렵 넬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죽기 몇 달 전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가 머물고 있던 알프스의 요양소를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넬은 1900년 1월 10일 겨우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런던의 더 타임즈 같은 언론에서 다음날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멀리 뉴질랜드에서도 그녀의 삶과 죽음이 곧 보도되었습니다. 오타고 데일리 타임즈의 관련 구절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녀의 쌍둥이 자매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앨리스 몬테규 부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다보스 플라츠에서 그녀가 다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아쉬움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자주 사진이나 사파 잡지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서 너무 익숙해져서 그녀가 항상 일종의 개인적인 친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앨리스 부인은 정말로 오랜만에 런던이 본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젊음이 주는 특유의 매력뿐만 아니라 이제 겨우 21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표정의 상냥함과 성격의 온화함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제 막 봄을 맞이했을 때 벌써 차가운 무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슬픕니다. 한쪽은 맨체스터 공작부인 콘수엘라의 딸이었고 다른 한쪽은 데번셔 공작부인의 손녀였으며 두 가문 모두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앨리스 부인의 죽음은 많은 귀족 가문들을 슬픔에 잠기게 할 것입니다. 사망 원인은 결핵이었는데 이는 영국인들에게 악명 높은 질병으로 그녀의 쌍둥이 자매인 제클린 부인도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넬의 장례식은 1월 15일 세인트 제임스 궁전에서 열렸습니다. 장례식에는 왕실 관계자들과 직원들을 포함해 빅토리아 시대 말기에 주요 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이후 넬의 유해는 캄볼턴 성으로 옮겨져 그녀의 쌍둥이 자매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넬이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의 어머니는 너무 짧았던 두 딸의 삶을 영원히 기릴 수 있는 기념물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에게 기념물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오늘날 티파니 회사는 주얼리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창립자인 루이스 컴포트 DK 파니는 사실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킴볼턴 성 부지에 위치한 세인트 앤드류 교회에서 공작 부인은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에게 두 소녀의 모습을 담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메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두 소녀가 10대 초반이었을 때의 사진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이미지는 여전히 세인트 앤드류 교회의 주요 창문 중 하나를 장식하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두 소녀를 기리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두 소녀가 15년이나 20년만 더 늦게 태어났더라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1890년대에는 결핵근이 자주 전염되던 우유와 기타 물질을 저온 살균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넬이 죽은 지 불과 6년 후인 1906년에 이 질병에 대한 최초의 성공적인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1920년대에는 백신이 일반적으로 보급되었지만 이 질병에 대한 전환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약 25%가 여전히 이 박테리아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완전히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860년대 스웨덴의 한 작은 마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롤리나 올센은 1861년 10월 29일 스웨덴 남부의 오크노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섬은 스웨덴 남부 칼마르주의 몬스테라스라는 지역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섬은 작으며 유일한 주요 거주지는 오크노라는 이름의 마을입니다. 외딴 섬에 위치한 이 외진 장소는 이후 올센의 인생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더욱 키우게 됩니다. 카롤리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오크나는 19세기 중반에 스캔들이나 화재를 불러일으킬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올센 가족은
그 섬의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카롤리나의 아버지는 어부였고 이는 그 지역 사회가 기반을 두고 있던 산업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녀는 5남매 중 둘째였고 가난한 어촌 공동체에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던 집안의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4형제는 모두 남자였습니다. 1876년 2월 18일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세상은 카롤리나 올손에 대해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14살의 카롤리나가 오크놀의 늦겨울 얼음 위에서 놀다가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치통이 생겼습니다. 오크놀과 같은 외딴 시골 마을들은 19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극심한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롤라이나의 가족은 치통이 가라앉지 않자 마을의 마녀가 그녀에게 저주나 악한 주문을 걸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그녀가 넘어지고 나서 나흘 뒤에 캐롤라이나는 잠자리에 들었고 모든 기록에 따르면 32년 동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올손 가족은 놀랍지 않게도 이 운명의 새로운 전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19세기의 이런 작고 외딴 공동체에서는 불쌍한 캐롤라이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만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본토에서 의상화 전문의를 데려올 만큼의 돈도 없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10대 소녀를 진찰하기 위해서 말이죠. 결국 그들은 지역 민간요법과 섬의 산파의 조언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카롤리나의 어머니는 딸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며 아니면 적어도 깨어날 때까지 살아있도록 매일 설탕을 탄 우유와 물을 억지로 먹였습니다. 결국 오크놀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돈을 모아 의사를 오크노로 불러 상황을 진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학 전문성도 소용없었습니다. 의사는 캐롤라이나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했고 암모니아를 맞게 하거나 바늘로 찔러 반응을 유도하려 했지만 그녀를 깨울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올슨 부부에게 강장제 한 병을 주고 그녀가 잠든 동안 매일 먹여서 몸이 계속 기능하도록 하라는 조언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후 자리를 떴지만 이후에도 매주 방문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 상황은 약간 변했습니다. 가끔씩 캐롤라이나는 침대에 앉아 중얼거리며 기도를 하곤 했다고 전해지며 다른 보고에 따르면 때때로 목류병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캐롤라이나는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도 완전히 의식을 되찾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롤라이나의 상태에 대해 자신이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첫 번째로 방문한 의사는 곧 스웨덴 전역의 신문과 주요 의학 저널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톡홀름이나 다른 곳에 자신보다 더 많은 훈련을 받은 의사가 캐롤라이나의 사례를 읽고 오크노의 잠자는 소녀, 즉 소보스캄파 오크노로 점점 더 알려지게 된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답을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로 더 많은 의사들이 오크놀로 와서 사건을 해결하고 10대 소녀를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깨울 수 없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만이 넘쳐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특이한 동면 상태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캐롤라이나가 이상한 심리적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19세기 후반에는 심리학 분야가 아직 초기 단계였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설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캐롤라이나가 혼수 상태에 있거나 무언가에 대해 깊은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제안했고 더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실제로 연기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캐롤라이나와 그녀의 가족이 꾸민 정교한 속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사례에서 다른 특이한 점들도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끝없는 잠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롤라이나의 머리카락과 손톱은 전혀 자라지 않았고 자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주기적으로 깨어나는 듯 했지만 눈을 감은 채로 중얼거리며 기도를 한 뒤 다시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곧 세월이 흘렀지만 캐롤라이나는 여전히 잠든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녀를 깨우려는 방법도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1892년 캐롤라이나가 30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16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캐롤라이나는
본토의 큰 마을이자 병원이 있는 오스카르샴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전기 충격요법 치료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아무런 효과가 없자 의사들은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오크놀로 다시 보내졌고 더 이상 상황 해결 시도가 없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이용할 수 있었던 모든 해결책이 이미 다 시도된 상태였으니까요. 1904년 그녀가 28년 동안 동면한 후 카롤리나의 어머니가 갑자기 DK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칼마토스 상태의 딸을 돌보며 지쳤던 GK. 어떤 이야기에는 카롤리나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잠에서 깨어 울었다고도 하지만 이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몇몇 여성 이웃들이 카롤리나의 돌봄을 돕기 시작했고 그녀의 아버지와 몇몇 형제들이 오크노에 어선에 나가 있는 동안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1904년 어머니의 별세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년만 더 계셨다면 딸이 악몽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08년 4월 3일 47세의 나이에 처음 잠에 든 지 32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카롤리나 올소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고 그녀의 아버지와 두 형제 그리고 이웃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카롤리나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형제 두 명도 수년에 걸쳐 바다에서 익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점차 드러나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거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카롤리나 올소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고려할 때 카롤리나 올손의 사건은 이제 스웨덴은 물론 스톡홀름에서 런던, 파리까지 보도되며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0년 전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을지도 모를 오크놀의 잠자는 소녀 카롤리나 올손이 마침내 깨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카롤리나 올손은 스톡홀름에서 정신과 평가와 의학적 검사를 받는데 동의했습니다. 이 검사들 동안 그녀의 정신 능력은 완전히 온전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그녀는 32년이 지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로 47세가 아닌 여전히 14세 소녀처럼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그녀가 나이에 비해 매우 젊어 보였으며 25세를 넘지 않아 보인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녀의 기이한 32년간의 잠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카롤리나 올손의 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일원화되었던 모든 의학적 설명들, 즉 히스테리, 치매, 혼수 상태 또는 어떤 심리적 장애든지 간에 이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그녀가 매우 심각한 클라인-레빈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클라인-레빈 증후군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과도한 수면, 즉 과다수면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이 증후군은 하루에 20시간 이상 잠을 자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 동안 계속 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환자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심지어 매우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카롤리나가 겪었다고 알려진 깨어있는 시기와 그 기간 동안 그녀가 기도하거나 몽유병 증상을 보였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카롤리나 올손이 오크놀에서 잠들어 있던 시기에는 진단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이 증후군의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단순히 이 증후군을 발병할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 또한 수면, 식욕, 체온을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 기능 이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애는 주기적이거나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증후군을 앓는 사람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심하게 영향을 받다가 마치 증후군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증상은 종종 머리를 세게 부딪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사건에 의해 유발되기도 합니다. 1876년 2월 18일 카롤리나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러한 증상들은 1908년에 발생했던 것처럼 노화의 징후를 완화시키는 경향도 있습니다. 카롤리나 올손이 깨어났을 때 실제 나이보다 20년 이상 젊어 보였던 것처럼요. 클라이노-레빈 증후군의 또 다른 전형적인 특징은 잠에서 깼을 때 과도한 식욕을 보인다는 점이지만 카롤리나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크놀의 잠자는 사람 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클라인 레빈 증후군이 그 설명일 수 있습니다. 전체 사건이 매우 정교하게 꾸며진 사기극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1910년 카롤리나는 프로덴스트롬 박사라는 정신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상태를 평가한 후 1912년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서 이 사례가 불분명한 동면 사례라고 밝혔지만 올손이 주기적으로 깨어나 슬픔과 분노를 표현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주기적인 목류병과 중얼거리는 기도에 대한 언급이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프로덴스트롬은 올손이 1876년 사고 이후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믿는 심한 건강염려증 환자였으며 그 후로 동정을 얻기 위해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속임수나 사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속임수에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는 그녀의 형제 중 한 명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자가 1907년에 사망하자 그녀는 곧 그 조작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클라인 11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는 이론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32년간의 동면이 단순히 정교한 사기였다는 주장 역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1892년에 전기 충격요법을 시행한 의사들을 CGG-K요법을 속일 수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초기 의료 검사들이 한창이던 후 카롤린 슌과 오크노로 도라가 마즈베와 남은 두 형제와 함께 살려고 했습니다. 노로 도라가 아버지와 남은 두 형제와 함께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크노의 잠자는 소녀 사건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한적한 스웨덴 섬에 있는 그들의 작은 오두막집에는 너무 많은 방문객과 신문 기자들이 몰려들어 가족은 집을 떠나 한동안 다른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결국 여러 달이 지난 후 그들은 다시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카롤리나 아르나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1950년 4월 5일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때때로 오크노의 전설적인 장구러기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우리는 시간 속을 거슬러 올라가 토스카나 시골로 갑니다. 비아디 메디치 1536년경 이탈리아 피렌체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젠체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코시모 1세대 메디치였지만 어머니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코시모를 제외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 살비아티만이 비아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비아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결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비아 델 트레비오 있는 집에서 그 가족을 위해 일하던 농민이었을 것이라고 믿지만 더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그녀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피렌체 귀족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가 속한 권력 있는 가문을 시들게 입혀봐야 합니다. 메디치 가문은 토스카나의 마젤라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무역을 통해 성장한 후 15세기 유럽 최대 규모였던 메디치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이분은 코시모 데 메디치와 그의 손자 로렌초 일마니 피코 아래에서 피렌체에서의 정치적 지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명목상 시민으로 남아 있었고 153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렌체 공작이라는 세습자기를 얻으면서 진정한 통치자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반개 출신인 비아의 아버지 코시모는 토스카나 시골에서 자라며 정치적 주목을 받지 않는 조용하지만 존경받는 삶을 살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곧 바뀌게 됩니다. 1537년 1월 6일 피렌체 공작 알레산드로 데 메디치는 그의 사촌이자 친구였던 로렌지노 데 메디치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당시 26세였던 알레산드로는 적법한 후계자가 없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변방에 있던 17세의 코시모가 뜻밖에도 새로운 피렌체 공작으로 지명되었습니다. 피렌체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많은 인물들은 어린 코시모가 조종하기 쉬울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를 지지했지만 그들은 그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태도 뒤에는 강인한 결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코시모는 치밀한 계산으로 권력을 장악했고
경쟁자들을 능숙하게 따돌리며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팔라초 베키오의 어두운 복도에서 코시모는 피렌체의 미래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언젠가 강력한 토스카나 대공국이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국을 건설해 나가던 중 젊은 공작의 사생활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코시모가 권력을 잡았을 때쯤 그의 신비로운 딸 비아는 첫 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코시모는 그녀를 숨기기는커녕 자신의 딸임을 인정하고 메디치 가문에 들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피렌체의 메디치 궁전 보호 아래에서 신뢰받는 유모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젊은 공작이 된 코시모는 이제 사랑이 아니라 권력과 자신의 가문을 잇기 위해 결혼에 눈을 돌렸습니다. 메디치라는 이름은 여전히 상인부와 최근에 얻은 귀족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코시모는 자신의 권위를 유럽 귀족 사회에 확고히 할 수 있는 혈통을 가진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나폴리의 스페인 부왕의 아름다운 딸 엘레오노라 디 톨레도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순전히 전략적인 결합이었으며 호화로운 지참금과 스페인의 암묵적인 지원 약속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들은 1539년 3월 29일에 대리 결혼식을 올렸고, 몇 달 만에 엘레오노라는 어린 남편과 그가 아끼는 2살 배기 딸 비아를 만나기 위해 피렌체에 도착했습니다. 엘레오노라가 도착하자 피렌체는 다시 한번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스페인 귀족 여성인 엘레오노라는 겨우 18살의 나이에 자신감 있게 공작 부인의 역할을 맡았지만, 곧 궁정에서는 그녀와 코시모의 딸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엘레오노라가 이미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비아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질투였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엘레오노라가 비아를 친절하게, 심지어 애정을 담아 대했다는 더 온화한 진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 이야기에 더 무게를 둡니다. 즉, 공작 부인은 냉정하기는커녕 어린 소녀를 새로운 집안으로 우아하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곳에 머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엘레오노라의 애정에서 그녀가 어떤 위치에 있었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베아는 피렌체 바로 너머 언덕에 자리한 그녀의 가족 소유의 별장 빌라 디 카스텔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궁정 생활의 격식에서 멀리 떨어져 비아는 할머니 마리아 살비아티의 세심하고 노련한 보살핌 아래에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보내진 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아는 여기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카스텔로에서 비아는 살해된 공작 알레산드로의 서녀인 줄리아 데 메디치와 집과 침실을 함께 썼습니다. 비아가 자라면서 그녀와 줄리아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먼 사촌보다는 자매에 더 가까웠습니다. 줄리아는 비아보다 겨우 2살이 많았지만 그녀의 동반자이자 보호자였고, 둘은 함께 오래된 저택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비아는 곧 밝고 활기찬 아이로 명성을 얻었고, 매력적이고 생기 넘치며 유모들을 긴장하게 만들 만큼 장난기도 있었습니다. 비아의 장난기와 재치 있는 말솜씨는 모두를 사로잡았지만, 특히 아버지가 그녀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코시모는 이제 도시를 다스리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궁정을 몰래 빠져나와 비아를 만나곤 했습니다. 그는 비아에게서 어떤 돈이나 권력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다정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코시모의 비아에 대한 사랑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적자들에게 모든 관심이 쏠릴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코시모와 엘레오노라는 공작 궁정에 확고히 자리 잡았고, 언젠가 그들의 자기와 영지를 물려받을 적자들을 낳는데 관심을 돌렸습니다. 1540년 엘레오노라는 부부의 첫 아이인 마리아를 출산했고, 이듬해에는 건강한 아들이자 후계자인 프란체스코, 즉 미래의 토스카나 대공이 태어나자 코시모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외자로 태어난 비아가 이제는 배경으로 사라지고 다른 방식으로 자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프란체스코가 충분히 자랐을 때 그들 역시 할머니와 헌신적인 유모들의 보살핌 아래 카스텔로, 별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팔라초 베큐오의 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코시모의 자녀들은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질서와 교육,
애정이 가득한 세계에서 부모님의 가끔씩 있는 방문을 받으며 성장했는데 부모님은 피렌체를 다스리느라 바빴습니다. 코시모는 메디치 가문을 유럽의 위대한 통치 가문 반열에 올리기 위해 자녀들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고 그 속에는 비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살이 되었을 때 비아는 아마도 정식 교육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침에는 종교 교육에 전념하고 오후에는 예절, 자수, 음악 수업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아는 또한 토스카나어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을 것이며 심지어 놀이 시간조차도 유모와 가정교사들이 세심하게 관리하여 그녀를 세련된 피렌체 소녀의 모습으로 키우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후에 그녀의 어린 동생들도 비슷한 길을 따르게 되었고 코시모와 엘레오노라는 그들의 옷과 가정교사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감독했습니다. 하지만 비아에게는 그 모든 보살핌과 교육, 그리고 앞날에 대한 기대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습니다. 1542년 늦은 겨울 어느 날 코시모는 토스카나의 아래초 마을로 여행을 계획했고 사랑하는 비아를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딸이 궁정의 요구에서 벗어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드문 기회였습니다. 그 며칠 동안 그들은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가까웠지만 2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명은 잔인하게 변했습니다. 빌라 디 카스텔로로 돌아온 직후 비아와 줄리아 모두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코시모는 최고의 의사들을 보내 그들을 돌보게 했지만 만연한 전염병과 낙후된 의학 그리고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해 그들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줄리아는 천천히 회복했지만 비아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코시모는 사랑하는 딸이 점점 멀어져 가자 안절부절 못하며 끊임없이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그녀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그 모습은 가슴 아팠습니다. 한 궁정 관리는 내일은 더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라며 침통해했습니다. 1542년 3월 1일 비아는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겨우 6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할머니인 줄리아와 특히 아버지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비아는 산 노렌초에 있는 메디치 가문의 묘실에 명예롭게 안장되어 잠시나마 빛을 밝혔던 그 가문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디아가 세상을 떠난 6개월 후 코시모의 삶에 새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딸 이사벨라가 태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둘째 아들을 바라기를 기대했지만 그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은 그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했습니다. 역사가 파올로 조비오가 그 감정을 다정한 편지에 담았습니다. 신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아이를 대신해 당신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딸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이사벨라는 곧 코시모의 새로운 총애를 받게 되었고 그의 엘레오노라와의 결혼 생활도 여전히 굳건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들은 9명의 자녀를 더 얻는 축복을 받았지만 비아처럼 많은 아이들이 비극적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아의 짧은 생애의 그림자는 결코 그들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아가 세상을 떠난 후 코시모는 깊은 슬픔에 잠겨 비아의 석고 데스 마스크를 만들게 했고 뛰어난 궁정화가 아녀로 브론즈노에게 사후 초상화를 의뢰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는 소름 끼치도록 애틋한 이미지로 흰색과 진주로 장식된 어린 소녀가 빛나고 평온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기억 속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브론즈노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꼽습니다. 시인 툴리아 다라고나가 한때 이 초상화를 묘사하며 말했듯이 이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매혹되고 빠져들고 사로잡히게 하는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비아의 초상화는 비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걸려 있으며 그녀의 빛나는 존재감은 그 앞에 선 이들을 계속해서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초상화 속 소녀가 착용한 코시모의 옆모습이 새겨진 섬세한 메달은 인물이 그의 딸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들의 유대감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원래 이 그림은 메디치 가문의 방에 걸려 있었으며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애틋한 추억이자 영적인 상징으로서 그들에게 성찰과 구원의 희망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그림은 잘못해서 비아의 적자인 여동생 마리아 데 메디치로 여겨졌습니다. 이 혼란으로 일부는 비아가 마리아의 별명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비아는 이탈리아어로 흰색을 의미하는 그녀의 본명 비앙카의 애칭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일부에서는 어린 소녀를 뜻하는 밤비나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은 1893년에야 밝혀졌는데 미술사가 코시모 콘티가 코시모가 결혼 전에 낳은 또 다른 딸 비아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록 자료를 발견하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초상화의 진짜 주인공은 마침내 그녀의 진짜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초상화는 야코보 다 폰토르노가 그린 것으로 마리아 살비아티가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앉아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학자들은 그 아이의 정체를 두고 논쟁했습니다. 그 아이는 비아, 줄리아 데 메디치 혹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비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의 얼굴 생김새를 지적하며 성인이 된 줄리아에 알려진 초상화와 닮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리아 살비아티와 줄리아의 관계가 그렇게 다정한 이미지를 그릴 만큼 가까웠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의 논쟁과 역사적 맥락에 대한 면밀한 검토 끝에 오늘날에는 줄리아가 그 초상의 주인공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는 3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지만 대부분은 비아의 초상화를 지나치면서도 그녀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셔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가틀 라이브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